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공인재무설계사 최재경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관계가 있는 생활법령인 상속세, 증여세 부분과 관련해서 스마트한 자산의 세대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조사에 대한 결과를 한번 선생님들하고 공유할까 합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수도권과 5대 광역에 있는 50대 이상의 퇴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유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과 증여할 대상자는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많은 분들은 모든 자녀에게 가능하면 공평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나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뭔가 애정이 더 가는 자녀 혹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녀한테 더 많이 남기겠다는 생각도 갖고 계신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상속 증여할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1순위 뭘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갖고 계신 실물자산, 부동산이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예금, 현금을 두 번째로 꼽았고요. 세 번째로는 보험, 혹은 주식, 채권 등등을 상속 증여할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은퇴기에는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이막에 들어가면서 은퇴 생활에 필요한 자금과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세대 이전할 자금을 배분을 각각 하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노후 생활비로서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노후 생활에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재산을 키워 오시면서 나름대로 이거를 어떻게 세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녀 특성별로 나누어 줄 건지 혹은 내가 모은 이 자산을 사회에 환원할 건지 아니면 사업할 자녀에게 사업 승계를 위해서 줄 건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그 형태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죠. 사후에 남겨주신 재산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나누어 줄 건지 그리고 특별히 어느 한 자녀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공평한 가운데 배려심을 갖고 나눌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미리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절세, 세금 절약해야죠. 시간을 갖고 설계를 하시면 분명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속에 대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재산 안에는 어떠한 재산이 있을까요? 받아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동산, 부동산 같은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하고요. 받았을 때 부담이 되는 일반적인 채무, 조세 같은 거를 우리는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이 남겨주는 거를 우리가 권리, 의무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선택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권리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상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 상속제도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분상속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재산상속만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언 상속이 법정 상속에 우선해서 적용된다. 즉 피상속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만약 순위가 같은 상속인들이라면 상속분은 모두가 같다. 즉 균분상속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일정 기간 내에 그 상속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받는 적극재산 안에서만 내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한정승인 등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의지로서 상속을 받을지 혹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정 부분이라도 보장을 해주기 위한 유류분 제도가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간병한 것 등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기여분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상속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유언상속과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이 있는데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유언상속이 최우선주의로 권장되고 있다는 것을 법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식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법적인 요건을 맞춰서 했을 경우에 그 유언의 내용을 법으로 보호해 준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걸 바로 법에서 인정하는 5가지 유언 방식인데요. 첫 번째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그 다음에 녹음에 의한 유언, 그 다음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의 유언 등이 있는데요. 선생님들께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의 유언은 아마도 자필증서의 유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따로 자필증서의 유언장을 사례로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자, 녹음에 의한 유언 뭘까요? 바로 음성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단지 증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1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녹음이라는 게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밀증서의 유언 뭘까요? 내가 남기는 유언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는 방식입니다. 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쓴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그 증인들이 그 봉투 위에 이 안에 유언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쓰고 가정법원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방식이긴 하지만 요건을 꼭 따라야 되는 그러한 주의점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장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단점은 뭐예요? 비용이 좀 듭니다. 공증인 사무소를 가시면 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전혀 고민하실 게 없죠. 단지 2명 이상의 증인이 따로 또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을 남기시면 공증인 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해 준다는 점도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유언을 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가 있죠.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쓰러지셨거나 이럴 경우 어떨까요? 네, 내가 직접 쓰거나 녹음하거나 공증인사무소로 갈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즉 말로써 내가 유언을 남기는 건데요. 자, 이때 네, 증인이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증인이 말로써 한 유언을 받아 쓰고 그걸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사망하시기 전에 가정법원에 가서 일정 부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사례를 한번 볼까 합니다. 자, 여기 자필증서 유언에 의한 유언장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부동산은 누구에게 준다, 예금은 누구에게 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자필증서의 유언에는 꼭 5가지 사항이 분명히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전문이라고 해서 그 유언장에 내가 남기고 싶은 내용이죠. 그걸 우리가 전문이라고 말을 하고요. 다음에 이게 작성된 연원일을 꼭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언자의 상세 주소가 나타나야 되고요. 유언자의 이름이 꼭 나타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네, 날인이 필요한데요. 날인이라는 건 뭔가요? 바로 도장을 꼭 찍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도장이라는 거는 인감 도장이 아니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도장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네, 서명,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서명만으로는 안 되고요. 네, 꼭 도장이 있으면서 서명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네, 어쨌든 도장이 꼭 찍혀져야 된다. 그리고 이 유언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작성하셔야 돼요. 중간에 누가 다른 사람이 대타로 써준다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뽑는다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써져야만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 5가지 유언 방식이 어느 하나라도 요건이 미흡하다, 흠결이 있다, 그러면은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유언 방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가장 최근에 유효한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언이 없어요. 돌아가신 분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속인끼리 모여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겠죠. 그걸 우리는 협의분할 상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1순위인 공동상속인들이 모여서 전원 참여하에서 전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100%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거에 의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을 하고 협의대로 재산을 승계하면 되겠죠. 네.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미성년자를 위해서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100% 동의한 대로 협의 분할해서 이제 등기도 하고 등록도 하고 명의기에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등기, 등록, 명의기에서가 된 후에 또 공동상속인 간에 다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협의에 의해서 다시 재분할이 이루어지면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즉, 이미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된 거를 다시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하시는 과정에서는 그들 간의 증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부터 협의 분할하실 때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 정해져 있는 범위와 순위에 의해서 재산 승계를 이루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법정상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법정상속은 어떤가요? 여기 있듯이 상속은 피를 따라서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말이 뭐냐? 즉, 혈족과
혈족 이외의 배우자, 이 두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혈족 간에도 순서가 있겠죠. 네, 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는 태아를 포함한 직계 비속이 1순위자가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네, 1순위자가 되고, 만약 태아를 포함한 직계 비속이 없다 그러면 2순위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혈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우리가 그를 직계 존속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네. 다음에 만약 1순위, 2순위자가 없다 그러면 형제 자매인 3순위자로 넘어갑니다. 즉 부모를 같이 하거나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겠죠. 만약 3순위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또한 삼촌, 고모, 사촌, 형제, 자매 등과 같은 관계에 있는 혈족, 즉 사촌인의 반계 혈족으로 순서가 넘어가는데, 거의 4순위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혈족 외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피상속인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법률상 혼인 배우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배우자는 우선 1순위자인 직계비속, 2순위자인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서 공동상속을 받고요. 만약 1순위자, 2순위자가 없을 때는 혈족인 3순위자로 넘어가기 전에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만의 단독 상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 간에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으로서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로서 1순위자 직계비속에 자녀와 손자녀가 있다면 일단 촌수가 가까운 자녀가 먼저 우선순위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속인이 됐는데 상속인들은 그러면 얼마만큼을 받아갈까? 각자가. 네, 매우 궁금하실 겁니다. 자,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 간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 동순위자의 간에는 상속분이 같다. 균분상속이 원칙이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피상속인하고 가장 가까운 배우자. 이 배우자한테는 다른 공동상속인보다는 5화를 가산해서 준다는 거 모든 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예로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장남만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5할 가산해서 1.5, 그다음 장남 1.0 이렇게 될 거고요. 만약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과 배우자만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5할 가산해서 1.5, 그다음에 부 1.0, 모 1.0 이런 식으로 상속분이 나누어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정 상속분대로 다 되냐? 네, 조금 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되냐? 자, 특별 수익자라는 게 있습니다. 즉, 만약 직계비속 여러 자녀들 중에 해외 유학을 해서 유학자금을 받았거나 혹은 결혼자금을 미리 받았거나 아니면 사업자금을 미리 받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과 다르게 받지 않았던 자녀 간에는 공평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공동상속인 중에 미리 이렇게 증여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 수익자라고 해서 그들이 받은 특별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분에서 공제하게 된다는 그래서 상속분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재산을 유지하고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하거나 간병한 분이 공동상속인 중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에게 그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와 같은 기여분을 공동상속인 다른 사람들이 협의해서 일정 부분 더 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로 인해서도 상속분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상속인에게는 거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떨까요? 상속재산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포기하거나 승인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를 나는 받지 않겠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속의 포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채무가 있지만 나는 일정 부분 내가 받는 적극적인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채무를 갚도록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정 승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피상속인이 남겨주신 권리와 의무를 모두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단순 승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의 경우는 약간 요건 행위가 필요합니다. 뭐냐? 사망 개시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라든가 아니면 상속포기 신고서를 꼭 제출하셔야만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마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겠다는 단순 승인과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매우 중요한 행위이니까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지만 나중에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아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무고하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고요. 그 다음에 만약 채무가 많아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을 해야 된다면 배우자가 상속 포기를 하시고 직계 비속이 한정 승인을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지만 그 다음 2순위, 3순위, 4순위로 채무가 넘어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우자가 상속 포기, 직계 비속이 한정 승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상속 재산을 남기신 분의 자유의지를 가장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유언에 의한 상속을 가장 최우선으로 적용할 것을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고요. 만약 유언장이 없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를 우선적으로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유언장도 없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법정 상속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터넷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검색하시면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상세하게 내가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찾아서 들어가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 강의는 모든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뭔가 실행하고자 할 때 그대로 따라서 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등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속 설계를 하는 게 좋을지 부분에서 상담을 하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의 절세 전략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